상주 문재인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뉴스를 듣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부산대 병원으로 계속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지 나에게 묻고 또 물었다. 스스로 뛰어내리신 게 맞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설명할 때마다 대통령의 처음 참혹했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여사님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시신을 어느 정도 수습하기 전 참혹했던 모습 그대로를 본 건 경호관과 문용옥 비서관과 나밖에 없다. 하기 싫은 서거 발표도 사태 경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모두 잔인한 일이었다.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더더욱 원망스러웠다. 대통령의 비보를 접하고 한편으론 견딜 수 없는 자책이 밀려왔다.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일주일간 따로 봉하에 가지 않았다. 다른 일정이 없었지만 굳이 가야 할 현안이 없었다. 대통령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 검찰은 아무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처음엔 혹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자주 갔다. 구속영장 청구를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 후에도 불구속 기소는 할 것으로 보고 의논하기 위해 계속 봉하를 오갔다. 그러나 검찰이 아무 결정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신경 안 쓰고 쉬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대통령은 나를 보는 것조차 면목 없어 하셨다. 다만 얼마라도 혼자 쉬시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또 대통령이나 변호사들 모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무죄를 받는 것엔 문제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때였다.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을 모두 던져버릴 결심을 하고 계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중에야 들었다. 서거 직전 마지막 주말을 혼자 지내셨다.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진보의 미래라는 책 저술도 포기하셨다. 19일 오전에 함께 저술 작업을 했던 윤태영, 양정철 비서관 등에게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모든 일을 놓았다.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22일 저녁 동네에 사는 친구 이재우 조합장이 잠시 들른 걸 제외하면 23일 새벽까지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다. 전날 사저 안에 비서관들이 있는 공간으로 직접 담배를 가지러 잠시 들르셨다. 마치 마지막 작별이라도 하듯 그들을 한동안 물끄러미 보시곤 아무 말씀도 없이 나가셨다. 그리고 23일 새벽 집을 나서 그 먼 길을 떠나셨다. 그분이 혼자만이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 결심을 고칠 때까지 나를 포함해 누구도 함께 있어드리지 못했다. 유서를 처음 본 충격이 어느 정도 가셨을 때 나를 못 견디게 했던 건 이분이 유서를 언제부터 머리에 담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다듬을 수 있는 글이 아니므로 대통령은 아무도 몰래 머릿속에서 유서를 다듬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첫 문장은 나머지 글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한 후 추가로 집어넣었다. 그답게 마지막 순간에도 입력한 유서를 읽어보고 다시 손을 본 것이다. 대통령이 마지막 얼마 동안 머릿속에 유서를 담고 사셨으리라는 생각이 지금도 나를 견딜 수 없게 한다. 언제부터였을까? 홈페이지에 여러분은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는데도 나는 대통령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내가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인들 믿기겠는가?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건 국민들이나 기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유서 전문을 공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하라고 김경수 비서관에게 시켰다. 출력해서 가지고 온 최초 원본은 여사님께 보여드린 후 품에 넣어뒀다. 나는 지금도 그분의 유서를 내 수첩에 갖고 다닌다. 별 이유는 없다.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럴 뿐이다.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 빈소를 어디에 모실지 의논했다. 병원에 임시 빈소를 만들지 않고 바로 봉하마을에 모시기로 결정했다. 봉하의 임시 빈소를 빨리 마련하라고 시켰다. 봉하 현지에 김종호 비서관이 마을 사람들 도움을 얻어 급하게 공사를 시작했다. 아내가 울면서 검은 양복과 검은색 넥타이를 챙겨 병원으로 왔다. 이제 그를 장사 지내는 상주가 되었다. 봉하에 임시 빈소가 마련됐다는 연락이 왔다. 해가 어스름해질 무렵 대통령을 봉하로 모셨다. 12시간이 안 돼 그는 다시 봉하로 돌아갔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봉하인 이미 비보를 접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다. 함께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마을 빌라에 모여 장사 준비를 해야 했다. 새벽까지 여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그렇게 길고 긴 5월 23일 하루가 넘어갔다. 내 생애 가장 긴 하루였다. 그날만큼 내가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던 게 후회된 적이 없다. 시신 확인에서부터 운명, 서거 발표, 글을 보내기 위한 회의 주제까지 나 혼자 있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다. 이튿날 회의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장의위원장을 맡으시도록 권유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한 전 총리가 수락했다. 회의와 번갈아가면서 하는 빈소에서의 상주 역할이 내내 이어졌다. 몰려드는 추모 인파가 경이로웠다. 당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 계속해서 상상도 못할 인파가 봉하로 밀려들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단 1, 2분의 조문을 위해 몇 시간을 달려왔다. 봉하에 와서도 또 몇 시간을 기다렸다. 그 뜨거운 5월의 떼약볕과 폭염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도 그 행렬을 흐트러뜨리지 못했다. 마치 장엄한 종교의식을 보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거기까지 가게 했을까? 장례 문제를 논의하면서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았다. 여사님과 유족들이 함께 회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해야 했다. 맨 처음 난관은 국민장이냐 가족장이냐였다. 대체로 국민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가족장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대단히 강했다. 소수였지만 도저히 양보하지 않을 기세였다. 상주인 아들 건호 씨를 포함해 유족들도 처음에는 가족장을 원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설득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전해왔다. 첫째, 노 대통령은 평생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셨고, 둘째,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셨고, 셋째, 대통령 재임 중에도 국민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니 국민들이 모두 함께 노 대통령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분 특유의 논리 정연함으로 이유를 정리해 전해오셨다. 점차 국민장이 대세가 됐다. 결국 유족들도 국민장을 받아들였다. 유족들은 국민장을 받아들인 후에도 정부 측에서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다. 그 문제는 정부 측과 우리가 공동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직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 장의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런 후에도 유족들은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조사하는 것을 못 받아들였다. 그것도 한동안 설득을 했다. 다음에 연결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나도 처음에 퇴임 후 봉하로 내려온 노 대통령의 정신이나 봉하에 작은 비석을 세워달라는 유지를 생각하면 대통령 고향인 진영에서 연결식과 노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노 대통령의 서거가 비극적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을 것 같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 없었다. 그의 가치, 그의 정신의 좌절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그에게서 정치적 이상을 찾았던 서민들의 꿈이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물론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로 보거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의 결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례에 참여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지문미란 말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국민들 모두가 다 함께 그를 떠나보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연결식 의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노제와 운구 행렬의 장소가 더 중요했다. 결국 서울광장에서의 노제를 염두에 두고 서울에서 연결식을 하기로 했다. 가족들도 여기에는 쉽게 동의했다. 서울에서 연결식을 하자는 결정이 국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 유족들은 장제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도 결정을 어려워했다.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봉하에 모시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서거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국립현충원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앞으로 우리끼리 묘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 걱정도 많았다. 특히 여사님이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유언은 서거 당시의 심정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었다.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할 때부터 갖고 계셨던 오랜 구상이었고 일관된 생각이었다. 원래 국립현충원 같은 정형화된 예우를 싫어하는 분위기도 했다. 여사님도 나도 평소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봉하 내에서 묘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였다. 지금의 장소는 우리의 전통적 관념과는 맞지 않는 곳이다. 유족들은 사저 뒤편 왼쪽의 산기슭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곳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기슭이라면 지금의 묘소 건너편 산기슭이 더 좋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결국 국민적 추모의 공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장소를 선택했다. 처음부터 국민 참여 방식의 박석 형태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기도 했다. 여사님은 비극의 장소인 부엉이 바위가 뻔히 바라보이는 것을 영 내키지 않아 했다. 나도 같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더 나은 대안이 없었다. 유족들도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후엔 모두 흡족해했다. 사자바위에서 묘역을 내려볼 때면 그 장소가 원래부터 대통령의 묘소로 예정돼 있던 운명적 장소 같다는 생각을 한다. 땅 모양이 삼각 형태여서 봉화산에서 흘러내린 지세가 수반이 있는 꼭지점을 접점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인 봉화마을과 절묘하게 연결된다. 길 건너의 연꽃 연못도 대통령이 귀향 후 손수 조성하고 여기저기 연꽃을 구해 심으신 공간이다. 이제는 묘역 주변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진짜 그렇게 예정돼 있던 것일까? 운명의 조화를 누가 알 수 있을까?
큰 가닥이 잡힌 후엔 정부의 협량한 태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광장에서의 노제를 반대했다. 시민들이 감정이 격해져 대규모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당일 새벽까지 결정을 못했다. 이런 논리로 설득을 했다. 설령 노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운구 행렬이 서울 광장을 지나야 한다. 그럼 틀림없이 많은 인파가 운구 행렬을 막을 것이다.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인 노제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부는 더 곤란해질 것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통제하에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노제를 치르는 게 좋을 것이다. 그 논리에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다음엔 만장이 문제가 됐다. 만장 깃대가 시위용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서거로 인해 격앙된 민심 앞에 벌벌 떠는 게 눈에 보였다. 만장 깃대를 나무에서 PVC로 바꾸게 했다. 만장도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만 들게 하고 노제가 끝나면 바로 회수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못 믿어오면 정부가 아예 공무원들을 써도 좋다고 했다. 그렇게까지 하니 우리 입장을 수용했다. 당일 새벽 겨우 모든 문제가 풀렸다. 그들은 매사를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연결식을 위험있고 질서있게 엄수하려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연결식이나 노제에서 일부라도 반정부 시위를 벌이거나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그런 상황은 국민들의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도 맞지 않고 대통령을 편하게 보내드리는 길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에게도 특별히 협조를 구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대통령께 누가 될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마도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의 노제에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싫었을지 모르겠다. 대한문합, 분향소 등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 정부가 국민장을 결정했다면 비록 국민들의 추모를 강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 측에서는 추모의 예를 다하고 많은 국민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래야 국민장 아닌가. 오히려 추모를 가급적 막으려는 듯한 정부 측 태도가 아쉬웠다. 우리 쪽에서도 그런 태도가 없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김형호 국회의장 등 여권 정치인들과 한승수 총리 등 정부 측 인사들의 조문을 위해 봉하에 왔으나 사람들이 가로막았다. 그럴 일이 아니었으나 격앙된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봉하 조문 의사를 알려왔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우리가 만류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낸 조어에 대해서는 결례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끝내 정부가 못하게 막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연결식 추모서였다. 내가 제안한 것이다. 모두 찬성했다. 워낙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여서 하실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단 부탁은 드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흔쾌히 수락을 하셨다. 뜻밖의 정부가 거부를 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공색하기 짝이 없었다. 전례가 없다는 것과 다른 전직 대통령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장례에서 추모사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현직 대통령은 허나 분양만 할 뿐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장례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직 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더라도 추모사를 하지 않는 게 의전인 양 되어 있다.
비록 소속 정당이나 정파가 다르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증 되면 현직 대통령이 추모사 정도는 해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국민들과 함께 기려야 할 다른 장례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측의 거부로 영결식에서 추모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영결식 전날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서울역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 말씀을 하셨다. 그뿐 아니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을 낼 때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의 추모사를 추천사로 써주시기까지 했다. 노무현 당신 죽어도 죽지 마십시오로 시작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로 끝나는 간절한 추모사였다. 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영결식에서는 그저 눈물만 났다. 그러고 보니 나는 지난 며칠간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다. 봉화에서 조문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슬피 울 때 따라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곧 스스로를 수습하곤 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애절한 추모사가 눈물을 촉발했다.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 헌화 순서에서 작은 사달이 생겼다. 분노를 참지 못한 백원우 의원이 벌떡 일어나 이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사죄하라고 고함을 쳤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주로서는 사과해야 할 일이다. 영결식 끝날 때 국민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결례가 됐다. 조문 오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의위원장인 한 전 총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함께 사과했다. 이 대통령도 괜찮다, 이해한다, 개의치 마라고 화답했다. 나중에 검찰은 끝내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헌화한 후 권 여사님에게 다가와 위로를 할 때였다. 나는 바로 뒷줄에 앉아 있어서 그 모습을 생생히 봤다.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뿐이 그 자리에서 슬픔과 비통을 못 이겨 그만 무너지셨다. 얼굴이 마구 일그러지면서 통곡하듯 오열을 했다. 난 더군다나 김 대통령께 추모사까지 부탁을 했고 정부 반대로 불발된 상황을 초래해서 더 마음이 아팠다. 그날만이 아니다.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나라의 어른이자 최고 지도자로서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얼마 후 그분마저 서거하시면서 또 한 번 마음이 찢어졌다.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았던 분이 노 대통령 일로 마음과 몸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 서울역 분향소 방문에 이은 장시간의 영결식 참석이 그분 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쳤다. 참으로 송구스럽다. 영결식 때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종교의식을 맡아주셨다. 불교에선 당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기독교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호성 목사님, 천주교에선 송기인 신부님, 원불교에선 이선종, 서울대 교구장님이 각각 의식을 집전해 주셨다. 모두 감사드려야 하지만 특히 미안한 것은 명진 스님이다. 스님은 당시 봉은사에서 천일 기도 정진 중이었다. 천일에서 불과 며칠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산문을 나서 기꺼이 맡아주셨으니 여간 송구한 게 아니다. 후에 정치적 핍박까지 받게 돼 더 미안하게 됐다. 영결식을 마친 다음 온구 행렬이 서울 광장으로 향할 때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시내 중심부를 가득 메워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운구차를 뒤따르는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를 했다. 거대한 인파가 운구차와 함께 서울광장으로 서서히 움직였다. 특히 서민들이 많았다. 젊은 여성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애인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평범한 서민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운구차에 손이라도 대보려는 사람들이 많아 운구 행렬은 더디고 더뎠다.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노제를 함께했다. 모두들 무대에 집중해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울었다. 나는 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무대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냥 분위기만 함께 느낄 뿐이었다. 노제를 지낼 때 하늘에서 신비한 오색 채운을 봤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신비스런 현상을 목격한 것은 내 생애 3번째였다. 처음 본 것은 오래돼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무슨 신앙대회를 할 때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한 때였는지 다른 때였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가보고 싶어 하셔서 모시고 갔는데 맞은편 하늘에 커다란 십자가 형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때 천주교 내에서는 기적이라고 한동안 화제였다. 2번째는 2005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 연결식 때였다. 조계사에서 열렸다. 나는 청와대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다.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때 불교 쪽과 창구 역할을 하느라 여러 번 만나뵌 인연이 있었다. 사패산 터널과 천성산 터널 문제로 참여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다. 입적하실 때 다비식으로 시신을 화장하는 불교의식과 달리 생명 나눔 운동으로 시신 기부를 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게다가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입도 없고 밑도 없다.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비지 않는다는 열반송 대신 남긴 글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면서 감동을 더해줬다. 그날 연결식 도중 좀처럼 보기 힘든 해무리가 선명하게 떴다. 해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둥근 고리 모양이었다. 다들 신기해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나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기가 되어 그런 현상을 만드는지도 모를 일이다. 노제가 끝난 후 다시 운구 행렬이 움직일 때도 시민들이 운구 차량을 붙잡고 또 붙잡았다. 언제까지나 따라올 듯이 도로변을 가득 메운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들의 애절한 마음이 아파서 속도를 낼 수도 없었다. 서울역을 지나서야 비로소 인파와 헤어졌다. 운구 행렬이 인파에서 벗어날 때 내가 대표로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수원연화장에서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슬픔과 애도를 뒤로한 채 한줌 제가 됐다. 여사님과 딸 정연 씨는 밖에 계시도록 하고 건호 씨와 내가 화장 후 요고를 받아 곱게 빻고 유골함에 넣는 마지막 절차를 치러냈다. 대통령 유골을 봉화마을 정토원에 모신 건 다음날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였다. 자정을 넘기면 안 된다는 속설에 따라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운구 차량이 서울 시내 중심지의 추모 인파를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유골을 정토원에 모시는 안치식을 하고 나니 새벽 3시 무렵이었다. 그렇게 구민장이 끝났다. 연결식 후 49제 및 안장식까지 매주 제를 올렸다. 그 과정에서 불교계가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불교계는 대통령 서거 이후 온갖 성의를 다 보여줬다.
종단 차원뿐 아니라 근처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등 큰 사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스님들이 교대로 봉화에 오셔서 의식도 치러주고 49제 기간 내내 정토원뿐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 사찰에서도 동시에 49제를 지냈다. 49제는 불교와 유교 사상이 결합된 의식이다. 유교적 조령 숭배 사상과 불교의 윤회 사상이 절충된 것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제를 올려 죽은 이가 그동안의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빈다고 한다. 유교에선 49일 동안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면 죽은 부모나 조상이 후예들이 공덕에 힘입어 보다 좋은 곳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조상의 혼령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게 된다고 믿는다. 그 의미가 뭐든 어느 종교의식이든 무슨 상관인가. 급작스런 서거를 비통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이 이제 모든 번뇌와 시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안식과 자유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 하나 외에 뭐가 더 있겠는가. 나는 가톨릭이지만 7번의 제에 모두 참석해 부처님께도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빌었다. 연결식이 끝나고 안장식 때까지 시간이 그리 많은 게 아니었다. 그 짧은 기간에 최소한의 묘역 조성을 마쳐야 했다. 우리 힘만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실력과 명망, 열정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드림팀을 구성해 그 일을 맡아줬다. 아주 작은 비석위원회였다. 위원회 이름은 대통령 유서에서 따서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지었다. 유 전 청장은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자신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이 마땅히 맡아야 할 일이라며 기꺼이 자임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선 스스로 각계 전문가들을 일일이 섭외해 끌어모았다. 유흥준 교수, 역사학자 안병욱, 건축가 정기용과 승효상, 미술가 이목상과 안교철, 조경, 정영선, 황지우 시인 등이 모이게 됐다. 나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분들 덕분에 일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오늘의 묘역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었다. 대통령이 유서에 남긴 아주 작은 비석 하나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다. 대통령의 유언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유골은 산골하고 묘소를 만들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사저 가까이 적당한 곳에 작은 추모비석 하나 세우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유언은 세상을 떠나는 이의 겸양일 뿐이므로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르면 대통령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500만 명, 600만 명의 추모 인파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추모의 마음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작은 비석은 국민들의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유골을 안장해 묘소를 만들 때 봉분 대신 고인돌 같은 너럭바위를 올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비석을 따로 세우지 않고 너럭바위에 비명을 새겨 너럭바위가 바로 비석이 되도록 했다. 유흥준 전 청장 아이디어였다. 황지우 시인은 바닥의 박석에 국민들의 추모 글귀를 받으면 그보다 좋은 비문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너럭바위에는 비문 없이 대통령, 노무현만 새기기로 했다. 2009년 7월 10일 대통령의 안장식이 봉화에서 엄수됐다. 수만 명의 추모객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날까지 봉화에 폭우가 쏟아졌다. 당일 새벽에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다.
그동안 정터원에 모셨던 대통령 유고를 백자 도자기와 연꽃 석함에 넣어 안장했다. 석함에 부정품을 2개 넣어드렸다. 하나는 대통령 서거 후 추모 인파를 촬영한 추모 영상이다. 또 하나는 참여정부 5년의 기록이란 5부작 다큐멘터리 DVD다. 추모 영상은 국민들의 추모의 마음과 이별의 눈물을 담은 것이다. 당신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보시라고 넣어드렸다. 다큐멘터리는 대통령 임기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한 5년을 기록한 것이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진보를 망친 장본인인 것처럼 비난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우리를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5년간의 기록이야말로 평가의 토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걸 혼자 안고 떠났다. 인간의 법정을 거부하고 역사의 법정을 선택했다. 역사의 법정을 위해 필요한 것도 5년간의 기록이다. 대통령이 평소에 늘 강조해왔던 말씀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 곁에 부정품을 넣어드렸다. 마지막 이별의식은 길지 않았다. 유고를 안장한 위에 준비한 너럭 바위를 덮은 것으로 대통령의 장례가 끝났다. 그때까지 묘역이 정비되지 않아 대통령 묘역은 황량하고 초라해 보였다. 가슴이 아팠다. 남은 것은 묘역을 정비하고 묘역 주변을 가꾸는 일이었다. 안장식을 치르고 일주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묘역 조성에 전력을 다했다. 무려 1만 8천 명의 시민들이 저마다 추모의 글귀를 새긴 박석을 묘역 주변에 깔았다. 건축가 승효상 씨의 구상과 설계였다. 박석의 배치는 미술가 이목상 씨가 설계했다. 박석 모집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희망자가 몰려 금방 마감이 끝났다. 나중엔 신청 못한 분들의 원성이 자자해 설계를 바꾸면서까지 박석수를 늘렸다. 시민들이 저마다 새긴 추모 문구는 한 줄 한 줄이 감동이었다. 황지우 시인의 말대로 어느 시인이 더 나은 비문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요즘도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묘역을 찾아 자신의 추모 문구가 새겨진 박석 또는 다른 사람의 박석을 살펴보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 참여형 묘역 조성의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아내도 박석 하나를 신청했다. 편히 쉬십시오. 단 한 줄을 남겼다. 그분에게 드릴 말씀이라곤 그것밖에 없었다. 서거하신 것에 대한 비통한 마음이야 다른 분들이 다 담으셨을 것이고 나까지 보탤 게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냥 그분이 대통령 재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게 한스러웠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대통령의 안식을 바라는 마음 말고는 없다. 안장식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너럭바위와 곡장만이 있는 모습을 볼 땐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너무 초라해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일주기가 돼 묘역이 모습을 갖추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드디어 박석이 깔리고 묘역으로서 형태가 갖춰지니 안도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온한 느낌은 잘 안 든다. 좀 차갑고 메마른 느낌이다. 주변 조경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나무가 제대로 우거지고 숲이 조성되면 한결 편안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남은 과제다.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지속적인 추모기념회를 위해 봉화인 봉화재단을, 전국적으로는 노무현재단을 설립했다. 나는 봉화재단 감사직과 노무현재단의 상임이사직을 맡았다.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응당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에 거의 이틀은 그쪽 일에 시간을 내야 했다.
법무법인 사무실엔 미안한 일이지만 모두 이해해줬다. 부산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가는 일이 벅차긴 하지만 추모 기념 사업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성과를 내는 것이 보람있다. 일주기를 끝낸 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세 사람의 약진은 특히 감격적이었다. 안희정 씨의 명예회복은 대의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기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하늘에 계신 노 대통령도 기뻐하실 일이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야기한다. 고맙기만 하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 서거에 대해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해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 할까. 일주기 추모 행사에서 배우 명계남 씨는 오열하며 절규했다. 그냥 살아계시지. 그렇다. 같은 생각이다. 당시 대통령은 당신의 실패보다 진보, 개혁 진영 전체에 누를 끼칠 것을 못 견뎌 하셨다.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도 좀 더 길게 본다면 결국 사실은 다 밝혀질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규명될 일이었다. 견디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견뎌서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었을 텐데. 가끔 꿈에서 그분을 만난다. 한 번은 박석 등 묘역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걱정이 많을 때였다. 꿈속에서 묘역조성에 이용되는 자재창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나와 함께 창고에 가서 준비된 상황을 보고는 굉장히 좋아했다. 비록 꿈이지만 우리가 하려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혼자 아전인수로 해석했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됐다. 꿈에서 청와대 시절로 돌아가기도 했다. 인사검증을 하다가 불거진 문제를 확인하느라 내가 대통령을 모시고 어딜 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이광재 지사 대법원 선고 전날 밤에도 꿈을 꿨다. 무척 유쾌한 꿈이었다. 대통령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군가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있었다. 번역이 엉터리로 된 대목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대통령이 특유의 유쾌한 농담을 던져 좌중이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너무 유쾌한 꿈이어서 잠에서 깬 후에도 그 여운이 남아 있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해보니 이 지사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반대였다. 꿈일 뿐이지만 그렇게라도 한 번씩 만나는 게 좋기만 하다. 술을 한 잔 마시면 가끔씩 옛날을 추억한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인생에서 노무현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는 내 삶을 굉장히 많이 규정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운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았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너무 많아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와의 만남부터 오랜 동행, 그리고 이별은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가 남긴 숙제가 있다면 그 시대적 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물며 나는 더욱 그렇다. 기꺼이 끌어안고 남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에 매달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 대에 다 끝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구축해 놓고 싶다. 참여정부 5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성찰하는 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평생 변호사로 살았다.
돈에서만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면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 말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일부를 공익이나 공동선을 위해 내놓는다는 생각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자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사를 하려고 했다. 다행히 변호사로 성공한 편이다. 돈도 벌면서 인권 변호사라는 좋은 평도 들었다. 사건 소개비나 판검사 접대, 전별금 같은 하기 싫은 관행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사무실 유지 잘하고 법조 내에서 괜찮은 평도 들었으니 운도 아주 좋았다. 변호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다. 변호사하면서 일반적으로 특별검사라고 부르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한 경험이 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특별검사보다도 이전이었다. 부산 세관 심리분실에서 발생한 세관원 고문 사건이었다. 내가 미워해 마지 않는 고문을 처벌하는 일인데도 나는 법정에서 엄벌을 구형하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다.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봉직한 사람이 형뿐만 아니라 파면돼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 등이 딱하게 느껴졌다. 특별검사로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변론 사유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변호사 체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을 맡았다. 특히 노동, 시국 사건은 나만큼 많이 한 변호사가 없을 듯 싶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위치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대분출기에 그 중심이었던 울산과 창원의 굵직한 노동사건들을 처음엔 노 변호사와 함께 나중엔 혼자 도맡다시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국 사건이야 서울이 훨씬 많지만 서울은 인권 변호사들이 꽤 있어 사건을 분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은 그렇지 못해 몇 배나 많은 사건을 맡게 됐다. 사실 인권 변호사란 말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모든 변호사의 기본 사명이 인권 옹호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법도 그렇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 권력의 서슬퍼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변호사가 그 일을 맡게 됐고 인권 변호사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리게 됐다. 그런 특별한 호칭이 필요 없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호칭이 어떻든 나는 노동, 시국사건 변론이 참으로 보람이 있었다. 억울한 사람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 시절 인권 변호 활동은 그 자체로서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이었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변호사는 그런 맛에 하는 것이라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도 자연히 많이 맡게 됐다. 비단 집단 해고 사건뿐 아니라 다수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 분쟁,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 집단적인 피해 사건 같은 것들이다. 서민들이 한꺼번에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된 사건들이어서 고생스러운 만큼 성공할 때 느끼게 되는 보람과 기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변호사 된 것이 가장 보람있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런 변호사 생활을 떠나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에서 일탈이었다. 내내 불편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내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얼른 내 자리로 변호사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냈다. 그래도 중간에 청와대에서 나왔을 땐 변호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럴 때 곧바로 법무법인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좋은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은 변호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맡았던 역할 때문에 적어도 나는 변호사도
다른 돈 버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팔 트레킹을 떠났던 이유였다. 참여정부 기간엔 노 대통령 탄핵 사건 딱 한 건만 맡았다. 참여정부가 끝났을 때 나는 드디어 해방이다 라고 외쳤다.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도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판 검사하다가 옷 벗고 전관예우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정부가 끝난 후에도 7, 8개월가량 공백기를 가진 뒤 변호사로 복귀했다. 원래 내가 있었던 법무법인 바로 그 자리였다. 복귀해보니 전관예우 걱정은 그야말로 웃기는 나만의 생각이었다. 참여정부 고위직에 있었다는 경력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변호사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관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전관 박대였다. 어쨌든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왔다. 물론 옛날 같지 않다. 세월이 흘렀고 짧지 않은 공백이 있었다. 변호사계에선 흘러간 물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옛날에는 나를 의논 상대로 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게 느껴진다. 그래도 내 마음은 편하다. 변호사를 하면서 노무현 재단 일을 함께 하는 것도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다. 노무현 재단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으니 내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이명박 정권의 심각한 퇴행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 나 역시 심각한 위기감과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분분하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있는 힘을 다했다. 능력이 모자라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을지언정 늘 열심이었고 사심이 없었다. 내 개인으로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나는 국정에 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고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다. 열심히 하고 사심 없이 일하는 것으로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고자 했다.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 자세가 모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진보로부터도 진보 진영 전체를 추락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비난을 들었다. 한때는 그 회한 때문에 우리가 바쳤던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모든 게 허망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차분하게 성찰하고 복귀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찾아야 한다. 휩쓸림이나 감정으로가 아니라 냉정한 마음으로 성공과 좌절의 교훈을 얻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여정부 5년을 포함한 민주정부 10년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복귀를 강조한다. 복귀란 정권을 운용한 우리뿐만이 아니다. 범야권, 시민사회 진영, 노동운동 진영,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 전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을 극복해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끝날 무렵에는 뭐든지 참여정부 탓이나 노무현 탓으로 몰아치는 경향이 있었다. 제대로 된 성찰이 있을 리 없었다.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고 좋아지니 이제는 성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 우리는 다음 희망을 이야기한다. 집권을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된다. 지금 집권을 말하기 전에 진보, 개혁 진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 2003년 참여정부 집권 시기에 비해 현재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의 역량과
집권 능력은 얼마나 향상됐을까? 진영 전체의 역량을 함께 모으는 지혜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나는 2002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이 당선된 것조차 우리 진영 전체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의 노력이 의미가 컸지만 노 대통령 개인이 국민들에게 받은 소망과 지지를 참여로 끌어낸 요인이 크다. 천운이 만들어낸 듯한 드라마틱한 과정과 우연한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노 대통령의 당선을 진보 개혁 진영의 역량에 의한 것이라 판단한다면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2012년의 대선의 희망을 말하려면 우리 현 주소를 살펴봐야 한다. 참여정부 5년, 더 나아가 민주정부 10년의 성공과 좌절에서 우리의 역량과 한계를 따져보고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성찰과 반성의 맨 앞자리에 정권을 운용했던 우리가 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사 도덕적일 뿐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과연 그랬는지를 묻는다면 교묘하게 돌아보게 된다. 나부터도 그때는 경험이 없었다. 다들 뜻과 의지는 가상했지만 능력 면에서 우리가 최고의 보좌진이었나 생각하면 대통령께 항상 송구할 따름이다. 우리 역량의 부족함과 서투름,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걸 부인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진보 개혁 진영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과 복지국가를 정권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참여정부가 증명한 것, 참여정부가 남긴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밑바닥에 흐르는 도도한 보수적 풍토와 여론을 주도하는 강고한 보수 세력 속에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마치 고립된 섬 같았다. 개혁은 도처에서 보수 세력과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혔고 가로막혔다. 작은 정부가 선이고 큰 정부는 악이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굳건한 현실 속에서 복지 정책을 펴놓은데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다 합쳐도 소수를 넘지 못하는 진보 개혁 진영조차 그런 가운데 힘을 모으지 못하고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분열했다. 참여정부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았다. 보수 진영으로부터 욕먹으면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진보 진영도 외면하고 욕했다. 그 저항과 벽이 지금은 없어지거나 크게 낮아졌을까? 이명박 정부가 워낙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니 그런 듯한 착시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잡는 순간 그 저항과 벽은 다시 선명해지고 높아지기 마련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보 개혁 진영 전체의 힘 모으기에 실패하면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의 사례로 참여정부 때 실패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여당, 시민사회 모두가 한뜻이 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보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4대 개혁 입법 중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시민사회도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를 결성해 서명과 농성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더구나 그때 열린우리당은 과반수였고 나중에 의석을 몇 석 잃은 후에도 민주노동당 등과 합하면 과반수가 넘었다. 그런데도 폐지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개혁 입법이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잘못이 있었다.
직권 상정을 하지 않는 우리 쪽의 양심도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사정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 남용되는 조항이라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어야 했다. 그런데도 우리 진영은 근본주의가 그런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다. 더 근원적으로는 진보 개혁 진영 전부의 힘을 다 합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힘이 되지 못했다. 그것이 냉정한 우리 현실이었다. 열린 우리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그 현실을 우리의 객관적 현 주소로 받아들이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물며 진영의 힘이 함께 모아지지도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정부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 지나치게 정치화된 검찰 권력,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가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일이다. 참여정부의 추진 방법이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사법개혁 틀 속에 넣어서 사법개혁과 함께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 일을 추진할 때 민병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마도 경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부만 애를 쓰다가 못하고 말았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될 수 있었으나 국회의 벽에 막혀 입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진영도 일부 시민단체만 찬성했을 뿐 대부분 관심이 없었다. 입법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줬다. 검찰권 내의 의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스스로의 의지와 절제로 그렇게 했다. 물론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 과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순식간에 참여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참여정부가 보장해줬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리 사회가 지켜내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진보 개혁 진영에서는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했다고 말한다.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더 많이 또 더 근본적으로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참여정부의 책임인 양 한마디로 규정해버리면 과연 온당한 평가일까?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의 등을 돌린 것 첫 번째 계기는 이라크 파병이었을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로선 북핵 위기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모양으로라도 파병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파병 결정은 북핵 문제를 육자회담에 의한 외교적 해결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육자회담의 9.19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다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 북한의 비핵화,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인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국익은 우리가 이라크 파병으로 잃는 국익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원래 순수한 원론을 고수해야 하는 법이니 정부의 파병 결정을 끝내 반대할 수 있다. 파병을 결정한 정부에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반대와 실망에 넘어서 그 사안으로 아예 참여정부의 등을 돌리기까지 할 일이었을까? 더구나 시민사회 반대 여론을 반영해 파병 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그것도 비전투병인
평화재건 지원 부대로 편성해 안전지대에 파병한 상황이었다. 진보 진영이 영원한 소수파로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에 대해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해 나아가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또 다른 이유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주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조류를 거스르고 맞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르겠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징표인 시장 절대주의,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은 참여정부가 추종했던 노선이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와 금산 분리 등 시장 규제를 고수했다. 작은 정부를 반대했으며 종부세로 부유층 증세를 했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오던 민영화를 전면 중단했다. 노동의 유연화 역시 참여정부에서 더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 등으로 오히려 제동을 걸었다.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에서 신자유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반대쪽에서 참여정부에서 친북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그 속성에서는 매한가지다. 참여정부가 훨씬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대표적 분야가 교육 분야라고 생각한다. 물론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고 일차적이다.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한 교육개혁을 도모했으나 혁신위가 교육개혁의 동력을 국민들로부터 끌어내지 못했다. 혁신위가 많은 논의 끝에 마련한 개혁 방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도록 견인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교육 담당 수석을 별도로 두지 않아 교육개혁을 이끄는 힘이 약했다. 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교육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정교조와의 관계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처음부터 엇박자가 난 것이다. 그 바람에 개혁을 가장 힘차게 할 수 있는 초기 1년 이상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문제에 매몰돼 허송하다시피 했고 개혁적이었던 장관은 낙마하고 말았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은 학생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긴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대하고 근본적인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을 때였다. 게다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다. 더 중요한 개혁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하나 갖고 그렇게 흔들어버리면 장관이 힘이 빠져서 다른 개혁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관을 밀어내면 앞으로 개혁적인 장관을 모시기가 어렵게 되고 점점 더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교육개혁이 물 건너가는 겁니다. 다들 내 말에 공감했다. 집행부의 강팍함을 걱정하는 선생님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걸로 그만이었다. 조직으로 돌아가면 조직의 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당시 정교조 집행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그분들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밀어붙였을 것이다. 사실 2002년 대선 때 전교조 선생님들은 노 후보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에 기대를 크게 가질만 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개혁을 위해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도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동계는 철도 파업, 화물연대 파업, 조흥은행 파업 등 굵직한 파업을 잇따라 일으켰다. 그중 철도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1차 파업 때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2차 파업을 일으켜 1차 파업의 성공을 몽땅 까먹는 무리를 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기업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근무제와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추진할 때 수혜를 받는 입장인데도 정권 퇴진까지 외치면서 더 극렬한 반대를 했다.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동 쪽에 더 호의적인 참여정부 시기에 더 높은 목표를 잡고 더 많이 밀어붙여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조급함이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입지를 약화시킨 게 사실이다. 그리고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노동 분야 개혁은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의 산실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할 수 있는 개혁을 못한 것도 많이 있었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많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으나 외부 용역 등의 형태로 그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막지 못했다.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양극화와 비정규직 대책에 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참여정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함께 의논하지 못했다. 그 역시 참여정부의 한계로 작용했다. 최근 서울대 조국 교수가 펴낸 진보 집권 플랜이 화제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줬다. 인기 있는 서울법대 교수가 진보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니 진보와 복지를 계몽하는 데도 효과 만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다른 차원의 걱정을 떨칠 수 없다. 다음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가 다시 들어섰을 때 그 책이 제시한 개혁 과제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흔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정부가 애를 써도 5년 임기 동안에 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수 진영은 개혁과 복지한다고 공격하고 진보 개혁 진영은 제대로 못한다고 공격하고 그렇게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정부 역시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진보 집권 플랜을 비롯해 모두들 앞으로 진보 개혁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뿐 그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보수적인 정치 지향 속에서 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시민사회 진영은 어떻게 지원하면서 정부를 견인할 것인가? 많은 개혁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기별로 해야 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그것을 연대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집권 후에도 분열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란 책을 낸 적이 있다.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이고 탈권위적 청와대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다룬 책이다. 원래 보수의 집권에 대비한 책이었으나 실제로 참고를 하게 된 것은 우리였다. 나는 그 책을 참고로 한 비서실 개편이 반드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보좌관의 신설 등은 좋았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특히 부처별 수석제를 없앤 것은 청와대 수석이 부처 위에 군림하는 기존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취지였으나 안정된 시기라면 몰라도 청와대 주도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는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때 보수는 그렇게 집권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 훗날 이명부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학교 선배로부터 자료 하나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 책으로 치면 여러 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일부터 퇴임 때까지의 국정운영 프로그램을 담은 내용이었다. 연도별, 분기별, 월별로 나름의 국정개혁 과제를 배치하고 그걸 다시 주별, 일별 계획으로 나눴다.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중요 개혁 과제 시기를 정하고 그에 맞춘 홍보 계획까지 담고 있었다. 심지어는 당선 세레머니를 당사에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축하와 함께 국정에 대한 당부를 듣는 모습으로 한다거나 취임 전까지 매주 지방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호프 미팅을 한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있었다. 이회창 후보 당선용으로 만든 것인데 소용없게 됐으니 우리라도 참고하라고 준 것이다. 국정개혁 방향이나 범위가 우리와 많이 달라 활용할 수는 없었다. 다만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도움이 됐다. 그때 그들이 집권했다면 계획대로 실제 실행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권 후 국정 운영을 사전에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해두고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놀라웠다. 솔직히 참여정부는 그런 것 없이 정권을 맡았다. 대통령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뿐 정당이든 연구소든 이쪽 진영 어디에서도 그런 준비를 한 곳은 없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부족한 점이었고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진보 개혁 진영의 집권을 위한 통합 또는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은 야권 후보 단일화의 위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온 단일화 방식의 한계도 보여줬다.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단일한 방식은 단일화 자체도 늘 진통을 겪게 마련이거니와 단일화 되더라도 자칫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나는 통합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경우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힘의 격차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은 꼭 민주당에 의한 흡수, 소멸이란 의구심을 해소해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통합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집권 후를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단일화만으로는 집권 후의 분열을 막기 어렵다. 단일화야 한나라당의 계속 집권을 막기 위한 공동의 목표만으로 최소 강령의 합의만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권 후의 공동 보조를 계속하기는 어렵다. 집권 후에도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더 높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사회 정치 지형에서 진보적 성향이 다수를 이뤄 진보, 개혁 진영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도 대세를 그르치지 않게 될 때까지는 통합된 정부의 틀 안에서 정파 간의 연립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민주노동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시키고 싶어 했다. 민노당이 추천한 인사라면 그가 당적을 유지한 채 개인적으로 입각해도 좋다고 했다.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노동계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민노당과 국정 경험과 함께 보다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리라는 생각이었다. 제17대 총선에서 탄핵 열풍에 힘입어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가 되고 민노당도 크게 약진했을 때부터였다. 두어 번 개각 때부터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말도 꺼내보지 못했다. 당시 우리 정치 문화에서 민노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노당 당원들이 용납할 리 없었다. 당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당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다. 우리도 정치 공작이나 야합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강고한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통합과 연립정부를 처음부터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운명처럼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이사장을 맡은 것은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사퇴했기 때문이다. 굳이 사퇴하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단 이사장 직책을 가지고 출마하시는 게 더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하지만 행여 재단에 부담을 줄지 모른다는 그분의 결벽증 때문에 사퇴 만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어받게 됐지만 어떤 직책으로든 노무현 재단에 관여하는 것은 나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 노무현 재단은 노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기념사업을 넘어서서 그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와 오랜 인연이 있고 그를 좋아해서만이 아니다. 그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그가 정치 인생 내내 사용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 속에 다 담겨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그가 1988년 제13대 총선에 출마할 때 내건 선거 구호였다. 그 후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 사는 세상을 말했다. 사인을 할 때도 사람 사는 세상을 썼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조차 이 세상은 아직 사람 사는 세상과 거리가 멀어서 그 구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딱 한 번 잠시 동안 강물처럼을 쌓인 글로 쓴 적이 있다. 아무리 굽이쳐도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요즘 말로 하면 복지국가의 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더 넓은 뜻이다. 경제적 복지를 넘어서서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존엄한 세상을 뜻한다. 역시 그 토대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여생을 바쳐 연구하고자 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였다.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 초심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까지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노무현 재단의 목적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노무현 재단의 목적이다. 나는 복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어릴 적의 기억이 하나 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어느 일요일 새벽에 어머니가 나를 깨우셨다. 부산역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섰다. 버스가 다니기 전의 이른 새벽, 아직 캄캄할 때여서 부산역까지 걸어갔다. 어린 나이에 걷기엔 먼 거리였다. 아마 6에서 7km 또는 7에서 8km 정도 됐을 것이다. 가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일요일 서울 가는 특급 열차, 그때는 특급이 최고였다. 차표가 귀하니 그 차표를 사뒀다가 표를 못 산 승객에게 웃돈을 얹어 팔면 벌이가 좀 된다는 말을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기차표, 암표 장사였다.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표를 팔지 않아 기다렸다. 막상 표를 팔기 시작했는데도 어머니는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표를 사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자고 했다.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 식사 시간을 넘긴 때여서 무척 배가 고팠다. 집 근처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에 와서야 토마토를 몇 개 사서 겨우 요기를 했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냥 돌아왔는지 모른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머니도 그 후 다시는 암표 장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 일은 식구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와 나만 아는 일이었다. 모자간에도 그 일을 입에서 꺼내본 적이 없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어머니에게 여쭤봤다. 그때 왜 그냥 오셨냐고. 듣던 거하고 다르대라는 게 어머니의 답이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 일이라는 게 벌이가 좀 된다고 소문나면 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거나 단속을 받게 되면서 처음 얘기 들었을 상황과는 같지 않은 법이다. 아니면 어른 아들과 함께 하기에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때 우리 모자 생각이 난다. 물론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다. 함께 피난와서 고생했던 친척들도 지금은 대체로 괜찮아졌다. 부모들이 악착 같은 교육열로 자식들 공부를 잘 시킨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도 지난날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견뎌내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 성당의 구호물자 배급이 있었고 학교 급식이 있었다. 나와 형제들은 장학금 도움도 꽤 받았다. 독지가들이 출연한 장학금도 있었고 함경남도 도민회나 흥남 시민의 장학금도 있었다. 누나는 5.16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복지이다. 그 시절 국가가 가난해서 복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민간이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피난이 원인이었지만 실업, 질병, 사고, 육아, 노령 등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국가가 도와주면 어려움을 견뎌내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어릴 적 가난의 기억은 살아가면서 그대로 인생의 교훈이 됐다. 더 이상 가난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잘 살고 싶지도 않았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받았던 도움처럼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다. 자라서 학생운동을 하게 된 것도 인권 변호사가 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굴곡이 많고 평탄치 않은 삶이었다. 돌아보면 신의 섭리 혹은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한가운데 노무현 변호사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더 어렵게 자랐고 대학도 갈 수 없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나보다 훨씬 뜨거웠고 돕는 것도 훨씬 치열했다.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적당히 안락하게 그리고 적당히 도우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 그의 서거조차 그러했다. 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 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다 라고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운명이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